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대학생이니까 네. 지금 딱 종강을 했죠? 종강 끝났죠? 그죠? 폴씨는 뭐 이번 학기 좀 어떻게 좀 만족스럽게 마무리를 좀 하셨습니까? 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좀 기대했던 수업에서는 조금 못 미치고 기대를 오히려 안 했던 수업이 조금 성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시험 같은 것도 그러잖아. 항상 내가 보고 나와서 약간 네. 나 찢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또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네. 되게 애매한데 제발 교수님이 좀 잘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또 그런 시험들은 성적이 잘 나오는 또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닐까 싶고, 저도 이제 저번 주에 딱 이제 종강을 하고 나서 네.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재충전 보통 준 씨는 어떤 방식으로 재충전 하시나요? 옛날에는 사실 그 재충전도 보통 친구들을 만나서 밖에 이제 나가서 놀고 뭐 술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이게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부터, 이 사실 다들 아마 남자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지만, 네.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 생각보다 이 인맥풀이 확 좁아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얼추 애매하게 친하게 지냈던 대학 친구들은 이제 똑같이 군대로 가가지고 이제 잘 안 보이거나, 그래서 네. 나중에 만났을 땐 굉장히 대면대면한 경우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즐거운 친구들 몇 명만 좀 이렇게 남게 되는데, 뭐 음.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사실 이렇게 모으기도 참 미안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학교만 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뭐 그렇죠. 대외 활동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제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재충전을 할 때는 저 스스로 그냥 운동을 하거나 좀 집에 누워 있는 편이 아닌가. 좀 그러면 근데 사실 그게 뭐 가장 좋은 재충전이죠. 그렇죠. 뭐 음. 신체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게다가 사실 요즘 날씨가 워낙에 더웠어야 말이죠.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이제 시험을 보느라 굉장히 포뮬러 1을 잠깐은 좀 멀리하고 살았는데, 사실 네. 저희가 안 보는 사이에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이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앞두고 종강 기념 이제 포뮬러 1 피트 스탑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캐딜락과의 커넥션이 계속 나고 있는 발테리 보타스 선수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사실 포뮬러 1 시트가 단 3개의 20개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네. 포뮬러 1 드라이버라는 이 직업 자체가 세계에서 단 20명밖에 가질 수 없는 직업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팀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이제 22개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이 시트 2개에 과연 누가 앉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올 시즌 초부터 정말 굉장히 뜨겁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원래 조금 이제 유력한 후보로 뽑혔던 거는 이전에 레드불 드라이버였던 세르히오 페레즈 선수, 네. 아니면 지금 이제 페라리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들어가 있는 뭐 저우관위 선수, 이런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지금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캐딜락에서 꼭 발테리 보타스를 좀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험 많은 드라이버라는 측면에서 좋을 수밖에 없고, 발테리 보타스 선수도 이전에 뭐 우승 경험도 몇 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물론 사실 이게 그 수염 때문에 수염이요? 이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수염 때문에 사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지금 나이가 엄청 사실 그렇다고 늙은 편도 아닙니다. 지금 35살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루이스 해밀턴이나 뭐 알론소 선수, 이런 선수들 뛰는 거에 비하면 아직 정말 정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레이스 우승 횟수도 10번이나 있고요. 그리고 또 메르세데스 소속 시절에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에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굉장히 좋은 경험치를 가진 실력이 좀 검증된 드라이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아무래도 페레즈 선수와 발테리 보타스 선수는 이제 둘이 약간 캐릭터가 겹친다. 캐딜락 입장에서는 네. 결국 드라이버 라인업을 꾸릴 때 경험 많은 드라이버로 누군가를 할 거라면, 사실 발테리 보타스와 페레즈 선수 둘 다 경험 많은 드라이버 이렇게 가기에는 사실 신예 팀의 좀 패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 팀이 처음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을 조금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드라이버들의 개인 그 아이덴티티에 밀려가지고 팀이 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이제 포뮬러1 시장에 처음으로 뛰어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자기네들이 그럼 신인을 좀 발굴해서 완전 이제 캐딜락 그로운 드라이버를 하나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정말 자연스레 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발테리 보타스 선수와 페레즈 선수 중 과연 누가 이 경험 많은 드라이버를 세울 때 과연 누가 조금 더 적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요즘에는 좀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앞서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요즘 굉장히 적극적인 자기 PR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렇습니다. 데려가라. 네, 발테리 보타스 선수는 이전까지 이제 서머 브레이크가 들어오는 한 8월 안에는 네. 자신의 내년 행선지를 좀 정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캐딜락의 팀 대표인 그레이엄 로우든과 그리고 이 캐딜락 프로젝트의 주요 후원자인 댄 토리스 이 두 분이 이제 이 캐딜락의 이 모든 설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걸로 보자면은 이 첫 번째 드라이버와 체결을 곧 앞두고 있다. 캐딜락의 첫 번째 드라이버와의 체결을 곧 앞두고 있고 다만 두 번째 시트에 대한 협상은 적어도 9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캐딜락의 드라이버 한 명 정도는 이제 확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다음 시즌까지 거의 반년도 훨씬 더 넘게 남았는데 보통 이렇게 좀 팀의 그 선수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좀 이렇게 일찍 하는 편인가요? 사실 많은 팀들이 자신들의 차를 개발을 할 때 그냥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버리자 이게 아니라 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드라이버의 특성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수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단순히 베르스타펜 선수라고 해서 아무 차나 탄다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베르스타펜의 그 레드불 네. 딱 그 차 사실 그 옆에 있는 6키의 차조차도 베르스타펜의 차와는 약간의 다른 세팅을 갖고 있겠죠. 정말 베르스타펜은 딱 그 차를 탔을 때 정말 자신에게 최적화된 그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드라이버를 빠르게 확정하면 확정할수록 아무래도 다음 시즌 셰시라던가 아니면 차량들을 업데이트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드라이버한테 딱 맞춘 차를 제공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럼 그 과정에서 조금 유리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즌 초부터 사실 그런 발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시즌 중반에 재계약이라던가 방출 소식 같은 게 미리미리 전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드라이버는 빠르게 확정하면 확정할수록 좋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타스는 지난 시즌 말에 자우버 팀에서 방출된 이후 포뮬러1 복귀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왔고 최근 몇 주 사이 캐딜락과 연결되기 시작했고 현재 내부적으로는 페레즈보다 강력한 후보로 여겨지고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포뮬러1 커뮤니티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르히오 페레즈 선수가 지금 포뮬러1 그리드를 떠난 지 꽤나 돼 있고 뭐 발테리 보타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저브 드라이버 생활을 계속하면서 뭐 테스팅 같은 거에도 참여를 하고 네. 굉장히 관련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좀 더 밟히면은 좀 더 이게 좋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노출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약간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해가지고 페레즈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시즌 초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더 이상 단독 유력 후보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캐딜락이 두 명 모두 경험이 좀 있는 드라이버를 기용하는 방향이라면 네. 보타스와 페레즈 사실 이 조합도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하거든요. 보타스와 페레즈 선수. 네. 그죠. 보타스와 페레즈 둘 다 이제 한꺼번에 기용하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경험자 한 명의 그 경험자로부터 이제 그 모든 걸 흡수해내는 약간 젊은 유망주 이런 조합을 만약에 캐딜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보타스와 페레즈 중 단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을 텐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타스가 지금 앞서 있다라는 얘기죠. 그 바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는 아직 구설수가 없나요? 그 유망주의 역할이요. 네. 지금 그것도 이제 곧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네. 유망주의 역할로 지금 좀 뽑히는 거는 에스턴 마틴의 현재 리저브 드라이버로 있는 펠리페 드루고비치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네,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뭐 없을 수도 있고 사실 아시는 분들은 꽤 있을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이 선수가 지금 에스턴 마틴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벌써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전에 저희 이제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네. 그 스트롤 선수가 손목 부상으로 못 나와가지고 뭐 그럼 누가 올라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저희가 잠깐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지금 펠리페 드로고비치 선수가 르망 24시에 출전하느라 이제 뭐 스케줄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잠깐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 에스턴 마틴의 상황을 보면 스트롤 선수는 사실 아버지가 일단
팀 오너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갈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아, 세게 말아먹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해서 그럼 스트롤 선수가 정말 포뮬러 1 선수로서의 완전 자격 미달일 정도로 못하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예. 보면 사실 평균 이상의 드라이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리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알론소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있긴 하지만 정말 나이 빼고는 사실 모든 게 그렇게 딱히 그렇게 흠잡을 것 없는, 물론 약간 이번 시즌 들어서는 살짝 운이 나쁘다 뭐 이런 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펠리페 드로고비치 선수가 이제 이 팀에서 내부 승격이 되는 이 그림이 정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지쳐 있을 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망주 라인업에 현재 지금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게 바로 이 펠리페 드로고비치 선수다. 그런 와중에 이제 보타스 선수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영상에서 이 거리를 걸어가다가 그 옆에 캐딜락 SUV가 이제 딱 서 있었어요. 네. 근데 보타스 선수가 딱 차에다가 이렇게 손을 착 올리더니 네. 좌석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세워져 있는 차니까, 주차돼 있는 차니까 네. 앞에 두 좌석 모두 비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했더니 이제 카메라를 잡고 있는 사람이 네. 앉아보라. 차에 한번 앉아보라. 아니 남의 차인데 뭘 앉아, 앉기는. 뭐 어쨌든 앉아보라. 이렇게 했는데 보타스가 이야기를 하기를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하는 영상을 자기가 직접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도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이게 뭐 그러니까 캐딜락과의 연결성을 암시를 넘어서 이 정도면 이제 캐딜락이 안 뽑아주면 이건 거의 감정적으로 상하는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고. 많이 속상해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캐딜락의 시트를 가져가기에 정말 충분한 드라이버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영상이 꽤 귀엽네요. 네, 어쨌든 자 그런 일이 잠깐 있었다. 그만큼 네. 이제 굉장히 지금 간절단에 들어가 계시다. 간절단. 그럼 바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바로 키미 안토넬리 선수입니다. 네.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경사가 났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네. 당연히 경사가 있었죠. 왜냐하면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본인의 생애 첫 F1 포디움을 장식을 하면서 F1 최연소 포디움 기록에도 맥스 베르스타펜과 랜스 스트롤 선수를 이은 3위의 기록을 또 이제 올리면서 네. F1 역사에 족적을 남기게 되었는데, 네. 이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설마? 뉴욕에서 F1 영화 시사회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F1 영화 시사회 저희가 인스타그램에도 이 수트핏 체크라 그래가지고 이 시사회에 참석한 그 드라이버 분들의 이제 수트핏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콘텐츠도 업로드하고 했었는데, 네. 그게 뉴욕에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마 이제 그때 사진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없어요. 네.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그 사진 안에 없는데 해서 왜 없고 하니 바로 시험을 보러 가야 해서 F1 시사회에 참석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 시험이죠? 맞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이고 고등학교 졸업 시험인데, 졸업 시험 꼭 봐야죠. 이탈리아의 교육과정상 고등학교를 마치면은 이 졸업 시험을 봐야 하고요. 네. 낙제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만일 낙제하는 경우 이제 고졸 자격을 취득을 못하고 내년에 다시 응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되면 정말 말 그대로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대학 진학 자격이 없어요. 와, 이거 고등학교 졸업이 유급이 된다는 시스템은 또 처음 들어봤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낙제가 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저 찾아보긴 했는데 뭐 이탈리아의 교육 과정을 제가 알 리는 없으니까. 근데 네. 낙제라는 경우가 정말 흔하진 않은데 뭐 가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럴 수도 있다. 키미는 사실 이미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뭐 틈틈이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인터뷰에서 했었고 결국 네. 시험에 통과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키미. 네. 근데 기자가 또 거기까지 따라가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나온 키미한테 또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키미가 시험은 사실 생각한 것처럼 잘 되지 않았다. 굉장히 어려웠다. 하지만 어쨌든 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의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다. 밑밥 깔아둡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 통과를 해서 고졸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딱 이 시기가 이제 포뮬러 1 시사회와 겹쳐가지고 네. 키미 안토넬리 선수는 남은 드라이버들이 저기 뉴욕에 가가지고 다 같이 이제 파티하고 즐기고 있을 때 이제 이탈리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었다. 야,
이거 멋있습니다. 설마 대학에 가진 않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학은 가지 않을 테니까 이제 키미는 더욱더 레이스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이제 사실 그럼 이제 더욱 무섭다고 봐야겠죠. 이제 학업을 떨쳐낸 키미. 자유인이 된 키미. 그치? 정말 레이싱에만 집중하는 키미는 또 다르다. 그렇죠. 의무 교육이 이제 끝나니까. 그죠? 옛날에는 뭐 이제 학교 뭐 수학 공부하고 뭐 역사 공부하고 그 뭐 이제 장문 시험도 있거든요. 그 이탈리아 졸업 시험 중에는 이게 보니까 그런 과목별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로 약간 논술 시험도 같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글쓰기 연습 같은 것도 하고 그러나 봐. 해가지고 자 그런 것도 열심히 하는 이야. 와중에 뭐 레이스 브리핑도 듣고 막 트랙도 익히고 시뮬레이터도 돌리고 다 하고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정말 레이스에만 집중하는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됐고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포디움에 오를 수 있는 이 실력이 있는 드라이버라면 학업이 없다면 앞으로의 사실 키미 안토넬리 선수의 굉장히 좀 반등이 좀 기대되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이 벤츠에서의 입지를 한 번 더 다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벤츠가 아니라 메르세데스죠. 네, 뭐 그 사실 근데 이제는 좀 익숙합니다. 자, 사실 외국 분들이 이제 사실 벤츠라고 거의 안 부르죠. 그러니까 굳이 포뮬러 1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나라처럼 벤츠라고 부르는 나라가 많이 없고 이 차량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가요? 네, 그쵸.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서 뭐 지바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뭐 메르세디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구나. 또는 이제 힙합 가사 같은 데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내가 돈이 더 많다는 거를 조금 더 부각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스포츠카를 탄다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네. 메르세디스라고조차도 얘기를 안 하고 AMG라고만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마이바흐 트럭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로 치자면은 이제 현대라고 얘기 안 하고 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살짝 굉장히 멋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저는 저 삼각별만 보면은 벤츠란 네. 말이 즉각적으로 떠올라가지고 자꾸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노리스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네. 자, 지금 캐나다 이후 노리스 선수가 지금 굉장히 구설수에 올라 있는데 아무래도 캐나다 그랑프리가 맥라렌에게 굉장히 아쉬운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아쉽다고 하기에는 여태까지 너무 잘해주지 않았나요?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맥라렌은 결국 최고를 향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잘했기 때문에 뭐 한 번은 괜찮다. 사실 이런 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 팀 입장에서도 그렇고 드라이버 입장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실수였던 거고 게다가 사실 그 실수가 뭐 스스로 본인이 어떻게든 사고가 났으면 뭐 그러려니 할 테지만은 하필 또 팀메이트와의 이제 경쟁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좀 비판에 피해가기 어렵다. 어떤 비판이 오갈까요? 상위권을 잘 유지하던 두 드라이버가 이제 피아스트리와 노리스죠. 서로 간의 배틀로 인해서 랜도 노리스가 리타이어를 하게 됐고 만약에 조금만 더 운이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피아스트리까지 더블 리타이어를 하면서 이 맥라렌이 정말 이 레이스를 잘 치르고 있다가 아주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었던 이제 주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노리스는 이제 사건 직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대부분의 비판을 잘 넘겼고 팀 대표인 안드레아 스텔라도 굉장히 노리스의 성숙한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딱 그 사고가 난 후에 바로 이제 노리스 선수가 팀 라디오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마이 폴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물론 이제 파파야 룰의 기본은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하되 어쨌든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안드레아 스텔라가 이제 노리스가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한 것만 빼면 이제 서로 존중하는 뭐 그런 문화라던가 이 파파야 룰의 그 룰을 잘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 파파야 룰이라는 게 그러니까 파파야 룰이라는 워딩만 이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될 뿐 정확하게 과연 이 내부 규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건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비밀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팀 간의 이제 내부 정책인 거니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뭐 자신네들 연봉 책정 기준을 대중한테 공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도 이제 선수들이나 이런 팀 대표들이 이러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주어 들은 걸로 판별할 때 파파야 룰은 이제 두 드라이버를 정말 공정하게 대우하고 둘이 공정한 경쟁을 하되 다만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
요것이 이제 파파이어의 좀 기본이 아닐까 싶은데 뭐 그거 외에도 뭐 팀메이트 서로를 존중한다부터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충돌하지 않는다. 요거 빼고는 이제 노리스가 정말 잘 지켰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맥라렌의 팀 정책, 이 팀 정체성과도 굉장히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 옛날부터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죠. 아, 서로 배틀을 존중하고 이러는 게요. 그쵸. 이제 쉽게 말하면 두 명을 모두 퍼스트 드라이버로 대우한다는 거. 근데 아. 사실 그런 퍼스트가 아니지 않나? 이 퍼스트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특히나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베르스타펜이라는 정말 이 드라이버 챔피언십 1위를 항상 지키는 이 최강자가 있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간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피아스트리가 현재 5번의 우승을 가져가면서 198포인트, 그리고 2위의 노리스가 176포인트로 서로 지금 22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고, 네. 물론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 피아스트리 선수가 4위를 하는 동안 노리스 선수는 아예 리타이어를 하면서 격차가 확 벌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고만 없었다고 하더라도 둘의 격차는 사실 거의 뭐 한 자릿수 언저리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둘이서 진짜 대놓고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을 하는 사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물론 밑에 이제 베르스타펜이 155포인트로 노리스와 21포인트 차이, 그 밑에 또 러셀은 136포인트로 베르스타펜과 이제 19포인트 차이로 1위부터 4위까지 얼추 각각 20점씩 언저리에 서로 몰려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1, 2위를 현재 지금 이제 맥라렌이 마킹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누가 1등을 하고 누가 좀 포인트권 밖으로 밀려나면 충분히 뒤바뀔 수 있죠. 그죠. 금방금방 뒤바뀌고 아직 시즌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맥라렌이 어떻게 관리를 할지가 정말 좀 이제 귀추가 모아지는 부분이고, 네. 게다가 이제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우승한다는 게 사실 드라이버 인생에서 물론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나 루이스 해밀턴 선수 같이 정말 네. 여러 번 해본 선수도 있지만 정말 99%의 F1 드라이버들은 드라이버 챔피언십 뭐야 포디움에도 한 번도 서지 못하고 사실 은퇴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렇죠. 사실 대다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딸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제 팀메이트고 나발이고 하고 사람이 욕심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이 경쟁이 좀 격화되면 격화됐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 두 드라이버가 약간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맥라렌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는 사실 좀 정해야지 않을까, 또는 두 퍼스트 드라이버를 데려간다라는 이 팀 정책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예 한 명을 방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죠. 아, 오히려. 그죠. 근데 이제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헝가리 그랑프리였나요? 이제 거기서 이제 노리스 보고 막 이제 피아스트리한테 이제 막 이렇게 뭐 자리 넘겨주라고 했다가 이제 노리스가 넘겨주기 싫다 뭐 이러다가 결국 넘겨줬던 사건도 있었고, 네. 하면 노리스 선수나 피아스트리 선수 모두 노리스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어린 느낌이, 그러니까 어리게 행동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성숙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리스 선수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직후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어쨌든 자기는 맥라렌에게 고용된 입장이기 때문에 팀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옳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에고라던가 뭐 그런 면에서 조금 불만이 쌓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그 내부에서 또 썩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런 팀메이트들 간의 경쟁 그리고 충돌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이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앞두고 있는데 네. 노리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스토리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스토리죠?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열리는 이 레드불링 서킷은 노리스가 F1 첫 포디움을 기록한 트랙이기도 하고요. 네. 2년 전에 2023년의 경우 맥라렌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었단 말이야. 근데 네. 이때 그래서 팀이 시즌 중반에 대규모 에어로다이내믹 업데이트를 딱 가져와서 그때 2023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앞두고 노리스한테 먼저 줬습니다. 피아스트리한테 나중에 한테 주고.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노리스 네. 선수가 그나마 약간 뭐 알게 모르게 약간 퍼스트 대접을 받던 시기였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노리스 선수한테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앞두고 이제 새로운 에어로 패키지를 줬고, 결국 노리스는 이 새로운 에어로 패키지와 함께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4위를 기록하고 이게 이제 2년 전 2023 시즌에 맥라렌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23 시즌 오스트리아 직전에 이 캐나다 그랑프리까지 맥라렌이
컨스트럭터 단 17포인트. 사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상상하기 어렵지만 맥라렌 뭐 사실 레이스 한 번 하면 17포인트를 벌어들이는 팀이지만 네. 이제 이때 당시는 정말 레이스를 10번이나 하면서 단 17포인트 밖에 얻지 못하면서 컨스트럭터 6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 3위였던 에스턴 마틴에게 137포인트나 뒤진 상황이었어. 상당히 격차 큽니다. 네. 그죠? 근데 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때부터 퍼포먼스가 조금 올라오더니 결국 시즌 말에는 그 앞선 137포인트가 앞서 있던 에스턴 마틴을 잡고 시즌을 컨스트럭터 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리스 선수 같은 경우는 2년 전 자신의 팀의 반등을 이끌어냈던 서킷이 바로 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열리는 레드불링 서킷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20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작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물론 저희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베르스타펜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둘 다 리타이어했나요? 노리스 선수만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아하. 그때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던 상황에서 레드불에서 네. 피트 스톱에서 좀 실수가 있으면서 둘이 좀 이제 접전이 만들어졌고, 결국 네. 그 과정에서 둘이 충돌이 있어서 베르스타펜 선수는 10초 페널티를 먹고 노리스 선수는 이제 리타이어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이고. 아무래도 이제 노리스 선수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피아스트리 선수와 지금 22포인트. 근데 이게 이전에 캐나다에서 피아스트리가 4위를 기록하는 동안 노리스가 리타이어 하면서 사실 이만큼의 격차인 만큼 사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둘의 격차는 사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빠르게 오스트리아에서 만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시즌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를 캐나다가 맥라렌의 이번 시즌 전환점이었다. 그때 시점을 계기로 해서 피아스트리 선수가 이 맥라렌의 정말 완벽한 강세를 보였다. 이런 평가를 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빠르게 반등을 해내지 못하면 점점점 피아스트리한테 밀리는 모습을 연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반등을 해내서 이제 다시 맥라렌의 퍼스트 드라이버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야겠죠.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네. 오스트리아에서도 피아스트리가 조금 더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오스카 피아스트리 선수 이름에 오스트리아 5글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네. 트도 들어가고 피아스트, 그죠? 리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너무 한글을 기준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런가요? 또 영문으로 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해도 근데 왠지 영문으로 해도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면 근데 오스카의 그 부분에서... 얼이 없어요. 오스카의 그 얼이 이제 오스트리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얼은 없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어쨌든 그런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네요. 네. 사실 그런 걸로 또 할 수 있겠고, 사실 피아스트리 선수가 아무래도 사실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 들어서는 노리스 선수보다 훨씬 더 실수가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노리스는 물론 뭐 피아스트리 선수가 실수하기를 기도하는 건 뭐 그렇게 적절하진 않겠고요. 물론 피아스트리 선수는 자기대로 잘할 테니까 노리스 선수도 사실 제 기량을 발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피아스트리 선수한테 엄청 밀리는 드라이버가 아니거든요. 네, 또 그렇죠. 그죠. 외부 요인들이나 그런 구설수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퍼포먼스를 그대로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반등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